안녕하세요. 김광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8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차 강의의 주제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주제이죠. 사실 노동조합의 운영하는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한다면 자주성의 원칙 그리고 민주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주성 원칙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죠. 이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후에 운영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민주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 민주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몇 가지 규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를 보시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해주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한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재 40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서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하려면 처음에 노조 규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노조 규약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필요적 어떤 필수적인 기재 사항들을 다 적어 넣게 되면 그리고 그 사항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바로 노조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노조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 규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노조 규약 중에 보면 회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표자와 임원이 규약에 위반했을 때 탄핵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노조가 그 대표자들, 임원들 몇 명의 소수의 어떤 전행, 어떤 횡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전반적인 그 조합원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회차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당결권, 즉 노동조합을 인정해 주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사용자가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목소리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노조위원장, 어떤 개인의 목소리일까요? 노조위원장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주 똑똑하다고 해서 아주 좋은 전략가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노동조합의 목소리일까요? 네, 노동조합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은 전체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조합원 전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인지를 그 목소리를 잘 규합해서 그것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조 대표자의 역할이지 노조 대표자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노조를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조의 민주적 원리에 아주 배치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바로 이런 점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에서는 노조 임원이 만약 규약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규약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 노조 임원이 책임을 위반하고 또 노조 규약을 위반하는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규약에 미리 잘 정해둔다면 어떤 노조 임원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조 규약을 통해서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노조가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로 조합원의 참여, 민주적인 참여에 의해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법 구조의 규정이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우리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평등 대우가 중요하죠. 차별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조합에 참여했다면 설립하고 가입하는 자격이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면 그 다음에 그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표현들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정당 뭐 이런 거는 금방 다 아시겠지만 거기 마지막에 신분이라는 표현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어쩌면 신분에 의해서 노조 활동을 차별하고 있는 경우가 얼른 생각나시죠? 네, 바로 그 비종사 조합원은 맞는데 해고된 근로자라고 해서 현재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해서 이 비종사 조합원이 임원이나 대의원의
출마할 수 없다, 선출될 수 없다. 이거는 뭐 명백하게 바로 이 구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신분에 의한 차별 대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 그 임원이나 대의원에 선출될 수 없도록 그 법을 만들 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거를 지적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해고된 사람들이 노조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영자들의 걱정이 너무 크니까 예, 우선 일단 좀 그 부분에 제한을 해보고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 그냥 합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거는 참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종사 조합원을 임원이나 대의원에 출마하지 못하게 선출되지 못하게 한 그 규정들은 아마 조만간에 결국 우리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비종사 조합원이 바로 노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결국 ILO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예, 그럼 뭐 ILO의 판단은 뭐 뻔합니다. 이건 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조합원들 모두가 노조에 참여해서 모든 문제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이것이 조합원의 참여에 의한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노조 규약에서 조합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 뭐 그거는 조직의 원리상 어쩔 수가 없죠. 조직이라는 게 재정을 부담하는 게 자주성의 원리에서 중요한데 그 재정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합비를 내지 않는 이런 조합원이라면 뭐 그 조합 활동을 뭐 좀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표결해야 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원은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은 노조 규약이 정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의무 사항들을 우리 노조원 스스로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또 노조가 결의해서 어떤 사항을 결정했다면 그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다라고 하는 점은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는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민주성 확보의 방법은 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노조 대표가 즉 소집권자가 기피하거나 해태하거나 또 아예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그래서 총회나 대의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 노조의 운영에 굉장한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집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집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가 이 소집을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이런 경우 이 경우는 그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다가 그 소집권자를 지명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소집권자를 지명해주면 바로 그것을 통보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 한 가지 배우셨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소집권자가 없습니다. 지금 노조 대표자가 뭔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노조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 어떤 의제를 내 가지고 소집권자 지명을 행정관청에 요구하면 이때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집권자를 지명해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조의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바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42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게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회계 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고 또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이 조항이 바로 노동조합의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배우셨지만 노조의 기간 중에 회계감사, 6개월마다 회계감사해서 그걸 공개하도록, 결과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바로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특히 노동조합은 운영 상황 공개를 위해서 노조 설립한 지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노조 사무소에 비치하고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42페이지에 보면 그 비치해야 될 서류에 보시면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그러니까 그 회의록과 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공개하도록, 비치하도록 해서 열람시키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서류들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거. 바로 이런 의무들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제도에는 조합원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을 통제한다니까 얼른 생각하면 노동조합이 이건 뭔가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 통제권이 있어야만 사실은 노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합원이 평등하게 노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노조의 규약에 따라서 또는 노조의 결의에 의해서 그 조합원들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조합원이라면 정상적인 조합원이라면 그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 이거는 조합원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조합원이 그러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의무를 위반한다. 이렇게 됐을 때 노조가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게 조직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노조는 조직으로서의 어떤 통제권 이것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규약에서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15회에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를 적어 놓도록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은 바로 노조에게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권이 보장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 통제권이 남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합원에 대한 어떤 징계에 대해서 규정을 둔다면 일반적인 우리 근로자의 징계에 세 가지 정당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징계 사유, 그리고 두 번째 징계 절차, 세 번째 그 징계권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 노조원에 대한 노조 내부에서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는가 하는 사유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징계를 하게 될 때 따라야 되는 절차 이것을 정확하게 따라야 됩니다. 또 징계를 어떻게 결정을 했을 때 뭐 징계 결정에 보면 징계 처분에 보면 노조 내부에서는 보통 그 어떤 참가를 할 수 없도록 정권이라고 해서 노조에 참가하는 권한을 어느 일정한 기간 정도 정지시키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제일 무거운 거는 제명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명 같은 이런 징계를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징계권이 남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명을 어떤 조합원을 제명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명한 결정 자체를 총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노조규약에 정해놓는다면 그건 나중에 그것이 징계권 남용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염려가 좀 줄어들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총회에 의해서 이 조합원을 같이 못 가겠다, 제명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정도라면 그 조합원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뭐 징계권 남용의 시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노동조합이 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바로 이런 세 가지 원칙, 사유, 절차, 그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통제권이 행사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교재 43쪽에 그 판례가 하나 인용이 되어 있는데 노조가 어느 정도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선거 때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이렇게 노조에서 의결을 하거나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나는 도대체 그 정당이나 그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당신 그렇게 반대하면 당신은 제명이다. 당신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면 이거는 얼른 보면 노조의 통제권 같지만 사실은 판례에서 볼 때는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각 국민의 참정권. 네, 이것을 지금 해치고 있는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징계한다면 그건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참조하셔서
노조의 통제권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외부 36번, 37번 그런 판례들의 기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필요하신 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8회차 강의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제9회차 때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어느 정도로 어떤 목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차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